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상황이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라든가 헝다 사태, 전력난으로 인한 수요 위축, 또 원자재난, 더군다나 미국과의 갈등 심화, 진짜 말 그대로 첩첩산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어떤 회의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내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철강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년 12월 달에 열립니다. 12월 달에 열리는데 한 해의 경제 성과와 그 다음 연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게 각 부처별로 전달이 되고요. 지방정부까지도 전달이 되고 그러면 각 부처나 지방정부가 연례 공작회의를 열어서 세부적인 이슈와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해에 3월에 열리는 양회에서 비준을 거쳐서 실행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8일에서 10일 날 열렸는데 시진핑 총서기를 포함해서 7명의 상무위원과 25명의 정치국원 또 250명의 국무위원 여기에다가 지방정부 지도자 또 국유기업 대표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내용은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경제 전망 약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요걸 갖다가 스스로 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아주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은 올해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전략기술 강화, 자주적 산업공급망 통제, 내수 확대, 전면적인 개혁 개방, 반독점, 부동산 안정, 탄소 배출 등 8가지 분야의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시, 미시, 구조조정, 과학기술, 개혁개방, 지역사회, 사회정책 등 7가지를 제시를 했지만 표현이 다소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걸 알려고 그러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큰 방향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다만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겠다라는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국내외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내년도에는 재정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은 온건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정책의 경우 이제 아마 새로운 감세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신형 인프라 투자를 갖다가 좀 앞당겨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총량은 유지를 하지만 금리를 조금 더 낮출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많고요.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가장 급한 것이 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GDP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기업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또 이걸 해소하는 데 치중할 것이다.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이 자산, 돈을 다른 산업으로 골고루 분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재정 얘기, 통화 얘기 나오면 복잡하고 머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Q&A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퀘스천은 뭐냐면, 자, 그러면 내년도 중국 경제가 더 좋아지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난 이후에 중국 내 주요 IP, 그러니까 연구기관이죠. 이런 기관들이 내놓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보니까 최저가 4.4%, 최고는 5.6%로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해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었고요. 또 GDP 총액으로 보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실은 5% 성장된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 대만,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통 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현재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느냐 하는 이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경착륙을 막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런데 5%대를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률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대졸자가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중국의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약 200만 명의 취업이 된다는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1,000만 명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면 5%대 성장을 해야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장이 최근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5%대라고 얘기한 배경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5%대 성장이 가능할까요? 중국 정부의 의지대로 간다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경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가 부동산 문제, 또 전력 문제, 원자재 문제, 또 수출 부진, 또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의 갈등, 이런 걸 감안하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 재정 얘기, 통화 얘기,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퀘스천은 내년도 중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 3가지만 얘기하면 뭐가 되겠느냐? 첫 번째는 경기 급냉을 방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수 부양을 진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이 견제 속에서 어떻게 기술 대체를 해가느냐, 요 3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경기 급냉 방지를 위해서는 아마 돈을 더 풀고 지준율과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무작정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2020년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회수하는 이런 방향을 취해 오다가 다시 돈을 푸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돈을 더 풀지는 경제 상황을 보고 아마 취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신형 인프라 투자를 아마 앞당길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철강 수요에는 제한적인 호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내수를 어떻게 부양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아마 새로운 감세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전기차라든가 가전 이런 제품들은 아마 좀 호조가 예상되고요. 전력난을 불러왔던 탄소 중립의 경우에도 적정한 공급이 우선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걸로 봤을 때 올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석탄이나 철광석 수입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또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사실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규제의 경우에는 규제의 방향, 다시 얘기하면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이런 기조는 유지하되 지금 당장의 문제인 대출을 갖다 좀 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 심리에 안정을 주는 이런 쪽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철강사 입장에서 보면은 부동산 쪽 관련한 이 철강제 소비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점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의 견제 속에서 어떻게 기술 대체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아마 내년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고 범위도 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IP 최상위권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산화에 대한 정책 지원과 투자, 세제 혜택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방위산업이라든가 태양광, 신에너지, 바이오, AI 이런 산업들이 아마 호황을 누릴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이게 철강제 수요 증가에는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데 이어서 금리 인하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세 번째 퀘스천인데요. 인민은행이 지난 12월 15일자로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고 20일에는 대출 우대 금리를 0.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자, 시중에 돈을 푼다는 것이고요. 불안 심리를 없애고 나아가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로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자, 그 효과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올림픽이 끝나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더 푼다는 것은 위안화 약세를 의미를 합니다. 또 위안화 약세라고 하는 것은 외화 자금이 유출될 수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곳에 우선점을 둘 것인가? 안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금리 인하는 성장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도 전력 대란과 헝다 사태 이후에 심해진 불안 심리를 없애기 위한 단기 처방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퀘스천은 아까 제가 앞서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대출도 조금 더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하고, 자, 그러면 공동부유론 후퇴하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다. 시진핑이 이날 회의에서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은 먼저 파이를 키우고 적절하게 나누는 방법은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공동부유라고 하는 게 평균주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죽여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공동부유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또 이제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건설, 가전, 자동차 등 관련 수요 산업까지 다 지금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있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로 부동산 업체에 대한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분산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 특히 집값 안정에 대한 규제는 강도만 완화될 뿐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다. 자, 이 말인즉슨 철강업계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요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철강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 철강 산업은 품목에 따라서 명암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앞서 제가 감세 정책과 채권 발행을 통해서 신형 인프라 투자를 갖다가 속도를 앞당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세의 경우는 전기차, 자동차 중에서 특히 전기차, 그다음에 가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신형 인프라 투자 역시 철강 수요 증가에는 긍정적이지만 과거에 뭐 도로를 닦고 길을 넓히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보다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는 신형 인프라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5G 뭐 기지국을 갖다가 전국에 뭐 수십만 개를 뭐 개척하고 이런 식들의 투자입니다. 또 품목별로 보면 건설용 강재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수요가 다 올해보다 좀 더 위축이 될 거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아마 가격 등락 폭도 가장 큰 품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후판의 경우에는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열연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내수보다도 오히려 수출이 변수인데요. 만약에 내년도에 중국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저가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다시 수출세 부과 얘기를 꺼낼 텐데 그러면 아마 첫 번째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도 수요는 지난번 제가 전망해 드린 대로 금년도보다는 저는 다소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생산 규제와 가격 통제는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올림픽이 끝나는 3월부터 5월, 좀 더 길게 보면 6월까지는 생산과 소비,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내년도 중국 철강 산업의 변곡점은 아마 2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범위 내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다시 규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0월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20차 당 대회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의 3년임과 7명의 상무위원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큰 아젠다도 필요하고 성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년도 하반기 정책은 요 20차 당대회를 준비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월 경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